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집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빠인 사람입니다. 그땐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참 영화 같던 제 인생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23살에 미혼모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진 그 남자처럼 제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제 심장 소리를 듣고 초음파로 본 제 모습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보고 도저히 저를 놓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당시에 비서일 하시면서 굉장히 벌이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못해주는 게 많을까 그런 게 걱정되었던 건 절대 아니었고 무서우셨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일삼다가 집을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사는 그 서름과 외로움이 어땠는지 아셨기에 저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까봐 그게 무서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태어나지도 않은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제 딸인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셨죠. 당신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할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반대가 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비서일을 하시기 때문에 임신한 몸으로는 할 수 없었고 그때 일하시던 자리에 정말 어렵게 들어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저를 책임져야 하니 할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할머니는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일하시던 곳은 서울이었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서울이었죠. 연고 없이 일 때문에 올라가셨고 비서일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친구 하나 없이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능글거리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갔고 저를 가지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처음에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이 좀 지나고부터 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일을 관두고 할머니가 계신 충청도로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은 완전 시골이거든요. 동네에 큰 슈퍼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침이면 닭소리 들리고 밤이면 개소리 들리고 주변엔 논과 밭뿐인 그런 시골이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홀로 농사 지으며 사셨었는데 저와 어머니가 그 옆자리를 채워드렸죠. 아무래도 지역이 그런 시골이니 저의 출생도 아주 다이나믹했답니다. 이른 새벽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통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팍 오더래요. 오늘이 날이구나 싶어서 급하게 짐을 싸는데 주르륵 뭐가 흘러서 보니까 양수가 터진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 가서 일하시는 할머니한테 소리치며 달려가서 부르고 옆에 계시던 다른 주민분들도 난리가 났더랍니다. 할머니는 짐 싸느라 바쁘고 어머니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진통하느라 바쁘고 어떤 분은 택시 부르고 어떤 분은 구급차 부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숨 쉬어라 저기서는 일단 엎혀라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더랍니다. 구급대원도 시간 좀 걸린다고 하고 택시도 여기 들어오는데 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다들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던 그 상황에 영웅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편물을 배달하시는 집배원 아저씨였답니다. 저희 동네에 오시는 싹싹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했던 집배원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마침 저희 할머니 댁을 지나셨던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글쎄 송씨 할머니 댁 딸이 지금 아기를 낳기 직전이요. 그런데 택시고 뭐고 한참 기다려야 한다지 뭐요? 네? 그럼 안 되죠. 타세요. 얼른요. 아저씨는 어머니를 오토바이에 태우셨답니다. 돌이켜보면 참 위험한 행동이긴 했는데 그때 아저씨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저씨는 어머니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한 20분은 가셨다는데 아저씨가 가면서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고 정신 차리라고 해주고 다 왔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켜줬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천만다행으로 저를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제가 태어날 수 있었죠. 그게 저와 집배원 아저씨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어머니와 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저 같은 갓난아이는 정말 몇 년 만이었거든요. 다들 반일하시다가 저 보러 오고 할머니도 집에 계시다가 저 한번 데리고 나가서 동네 분들한테 자랑하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커갈수록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께서 농사하시며 번다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수입이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크면서 입어야 할 옷들도 있고 학교도 갈 텐데 할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한때 서울에서 돈을 잘 버셨던 어머니는 일을 해서 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을 계속 하셨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너무 어린 저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 농사 도와드리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자리가 났다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그쯤 할머니가 농사일로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7살이 되었으니 이제 할머니랑 둘이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회사에 연락을 했고 알아봐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다가 급히 자리가 생겼다며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 일 특성상 출장도 많고 밤늦게 끝나시기도 해서 저는 데려가지 못하시고 어머니 혼자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할머니는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단 하루도 어머니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다니 그때 진짜 할머니 말도 안 듣고 맨날 울고 뗐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셨습니다. 그마저도 못 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렸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올 때마다 장난감을 한가득 사다 주셨고 할머니에게 매번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머지않아 할머니랑 저 둘 다 데리고 같이 살 거니까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죠. 저는 초등학교 입학식도 할머니랑 갔습니다. 어머니가 꼭 오신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셨거든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 손잡고 하하호호하며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저는 할머니 손잡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집도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멀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너무 오래 놀면 집 갈 때 너무 어두워서 오래 놀지도 못했죠. 주말엔 집에서 비디오 보고 마당에서 어머니가 사다 주신 장난감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뜻밖의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집배원 아저씨였습니다. 꼬맹이, 오늘은 무슨 놀이 하시나? 울트라맨이요. 오, 아저씨도 그거 알아. 아저씨도 울트라맨 봐요? 그럼 아저씨 딸이 울트라맨 좋아하거든. 이것 봐, 이거 맞지? 아저씨 울트라맨 같지? 아저씨는 울트라맨 포즈를 웃기게 흉내냈습니다. 덕분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허전했던 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죠. 그렇게 아저씨는 지나갈 때마다 몇 번씩 제게 장난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장난을 치는 사이가 되었었죠. 아저씨, 오늘은 손오공 흉내 내주세요. 아저씨가 손오공은 잘 못하는데 어쩌지? 대신 저팔계는 잘하지. 왜 이러셩? 어때? 잘하지? 그 시절 저에게 아저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할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하지 않았던 투정을 아저씨한테 부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바빠요. 너무 바빠요.
어른들은 원래 다 바쁘지. 아저씨도 바빠요? 그럼 아저씨도 맨날 일하잖아. 그래도 아저씨 딸은 맨날 아저씨 보잖아요. 저는 맨날 엄마 못 봐요.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와요. 아니다. 이번 달엔 안 왔어요. 태성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 네, 당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어떻게요?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요? 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요. 이제부터 쓰면 되지. 태성이 글 쓸 줄 알지? 그럼요. 저 8살인데 당연하죠. 근데 받아쓰기는 잘 못해요. 맨날 틀려요. 좋아. 그럼 이 아저씨가 알려줄 테니까 이제 엄마한테 편지 써볼까? 네. 그때부터 저는 엄마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애들보다 한글을 늦게 깨우쳐서 8살 때 글자를 완벽하게 쓰진 못했거든요. 받아쓰기 10문제 중에서 5개만 맞고 받침 있는 글자는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하고 편지 쓰는 거 하면서 글 쓰는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애들과 같이 교육을 해야 하니 저를 따로 봐주지 않아서 저는 항상 뒤처진 채로 있었는데 아저씨는 엄청 꼼꼼하고 착하게 알려줘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 내용은 엄마, 저는 태성이입니다. 사랑해요. 였습니다. 이렇게 짧게 시작했던 편지 내용이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났죠. 제가 편지를 쓰면 아저씨가 우표를 붙여서 저를 대신해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건 우표라는 건데 이게 없으면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 저 이거 없는데 어떡해요? 아저씨가 주면 되지. 태성이가 편지 다 쓰면 아저씨가 우표 붙여서 엄마한테 보내줄게. 와, 아저씨, 울트라 캡짱. 그땐 우표가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집배원이니 당연히 우표 붙여주는 일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저씨 사비로 우표 구매해 주시고 집배원이 편지 붙이는 일까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있으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돌아오는 어머니의 답장도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랑 1년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9살이 되었고 편지를 썼던 덕분에 한글도 엄청 잘 쓰게 되었었죠. 2학년이 되고 첫 쓰기 시험에서 100점 맞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할머니께서 그때 닭을 삶아 주셨었거든요. 가끔 집에 찾아왔던 어머니도 어쩜 그렇게 한글을 잘 쓰게 되었냐며 기특하다고 해주었습니다. 태성아, 이번엔 엄마가 장난감 말고 새로운 선물 가져왔어. 우와, 뭔데요, 엄마? 짜잔, 예쁘지? 우와, 필통이랑 편지지다. 필통 안에 연필도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손오공이 그려져 있는 멋있는 필통과 예쁜 파란색 편지지였습니다. 안에는 연필과 지우개, 형광펜 같은 필기구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출장 다녀오면서 사온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편지 더 많이 써줄래? 응, 제가 편지 더 많이 쓸게요, 엄마.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쓴 편지로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것도 기뻤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머니와 가까이 있는 기분이 드는 것도 좋았죠. 태성아, 1년 정도 있으면 엄마랑 같이 서울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1년이요? 그럼 저 3학년 때는 엄마랑 같이 살아요? 응, 아마도 엄마가 최대한 노력해볼게. 우와, 네, 엄마. 제가 어머니의 선물에 푹 빠져있는 동안 어머니와 할머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죄송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괜찮다며 네가 고생이 많다며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 그런데 얼굴빛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응? 아니야, 괜찮아. 아닌데, 엄마 목소리도 좀 이상한데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괜찮다니까. 안 그래도 오전에 약 먹어서 괜찮아. 약 먹으니까 잠 오네. 좀 자야겠다. 엄마, 어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요. 태성이 옆집에 맡기면 되잖아. 아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예약해 드릴까요? 아유, 건강검진은 무슨. 그게 돈이 얼만데 됐대도 그러네. 나 한숨 잘 테니까 태성이 놀아주기나 해. 지 엄마 온다고 학교도 안 가고 종일 너만 기다렸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중요한 일정 끝내고 며칠 휴가를 내셔서 저는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살이나 되었으니 더 이상 엄마와 헤어질 때 울지도 않았죠. 그리고 헤어진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또 편지를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또 한 달 정도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머니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태성이 글짓기 상도 받고 정말 대견하다. 태성이 더 열심히 글 쓸 수 있도록 엄마가 연필이랑 공책 많이 사가야겠네. 엄마가 다음 주부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갈 거야. 길어지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태성이 편지 볼 테니까 그동안 편지 잘 써줄래? 엄마가 돌아와서 답장 많이 써줄게. 항상 사랑하는 우리 태성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해. 그때 약간 속이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의 답장을 받을 수 없다니. 조금 슬펐지만 그동안 편지를 더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할머니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할머니가 겉으로 티는 안 내셨는데 9살인 제가 봐도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단순한 감기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정말 편찮으시구나 하고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옆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고 무서워서 거실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화장실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할머니께서 숨이 넘어가라 기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할머니의 손바닥이며 변기며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땐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괴물로 변하면 어쩌나 했습니다. 저는 이날의 일을 편지로 적어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창 출장 중이셨고 제 편지를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머니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할머니의 기침은 더 심해지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사람이 집배원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하염없이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뛰어나갔었죠. 아저씨! 아저씨! 태성아, 아저씨 기다렸어? 그런데 어쩌지? 아직 엄마한테 답장이 안 왔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요. 아저씨가 필요해요. 저는 아저씨한테 할머니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출장 중이신 것도 함께요. 아저씨는 심각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머니의 회사 이름을 아냐고 물어봤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대신에 할머니를 찾아가셨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정말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안 되겠어요. 제가 따님 회사에 내용 전달할 테니까 회사 이름만 좀 알려주세요. 아휴, 됐어요. 나 괜찮아요. 일 없어. 일 없어. 아니에요. 태성이한테 다 들었어요. 기침할 때 피 나오세요? 할머니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더 적극적으로, 더 심각한 얼굴로 할머니께 어머니의 회사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어머니의 회사 이름을 알려주셨고 정확한 지역은 모르고 서울 강남 어디에만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따님께 전할게요. 어르신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아시겠죠? 태성아, 아저씨 엄마한테 전화하고 올게. 아저씨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제가 꾸벅 인사를 하자 아저씨는 얼른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 뒷모습이 엄청 듬직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아저씨를 기다리다가 지친 채가 잠에 빠져들려는데 찻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아저씨는 문을 쿵쿵 두드리더니 할머니와 저를 급히 깨우고 타고 온 택시에 저희를 태우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랑 큰 병원에 갈 거예요.
따님이랑 전화했고 따님도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와요? 엄마 지금 온대요? 지금 일본에 계셔서 당장은 못 오시고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오신대.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저는 병원에 가는 택시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는 안도감과 할머니가 정말 심각하게 아프시구나 하는 걱정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저씨가 서울 강남 부근에 있는 우체국들의 전화를 다 돌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회사 이름을 말하며 알고 있으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114에 물었더니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며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출장 갔던 장소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지금 많이 급한 상황이니 꼭 전달 좀 해달라고 해서 회사에서 일본에 연락해서 겨우 어머니에게 상황이 알려졌답니다. 상황 전해 들은 어머니가 저희 동네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었고 퇴근도 안 하시고 기다리던 아저씨가 전화 받고 바로 택시 불러서 할머니 댁으로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찍고 소변 검사, 피 검사, CT 촬영 등등 검사를 여러 개 하셨고 해 뜨는 새벽에 병실 자리가 나서 옮겨지셨습니다. 아이고 왜 입원을 해 내가. 괜찮대도 자꾸들 그러네. 어르신 폐렴이 심하시대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폐렴이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죠. 방치했으면 목숨까지 위험했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후가 다 되어서야 도착한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러게 병원 가보라니까 왜 말을 안 듣냐고 화도 내시다가 어린아이처럼 우시기를 반복하셨죠. 그리고 집배원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태성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신세를 많이 지내요. 저의 가족의 은인이세요. 아유, 은인은 무슨요? 아니에요. 다 태성이 덕분에 알게 된걸요. 태성이요? 네. 태성이가 할머니 편찮으신 걸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실까봐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 오는 거 한참 기다리다가 저한테 말해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듬직하고 똘똘한 아드님 두셨네요. 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 전화로 회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도 하지 않고 할머니와도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제게 말해주셨습니다. 태성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할머니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저희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집배원 아저씨와도 연락이 끊겼죠. 서울살이의 처음 1년은 어머니가 사시던 작은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밭과 시골집을 정리하셨고 어머니는 벌이는 조금 덜하지만 출장이 많지 않고 야근이 많지 않은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금전적인 부분과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지만 저는 마냥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이 되던 해에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이전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시골집보다는 작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할머니와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태성아, 미안해. 엄마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엄마는 능력이 없어요? 엄마가 부족해서 할머니도 태성이도 이렇게 힘들게 지내잖아. 저 하나도 안 힘든데요. 엄마랑 살아서 너무 행복한데. 할머니도 그랬어요. 엄마랑 살아서 좋다고요. 시골 할머니 집에 있을 때도 할머니가 맨날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 밥은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엄마 아기 때 사진도 자주 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때 어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슬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예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도 거의 다 회복이 되었었고, 저도 한층 성장을 했으니 어머니는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마침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되면서 어머니가 이직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희 집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괜찮아졌었습니다. 4학년 때부터는 저도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닐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셨고, 저도 성장하는 동안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 다닐 때에도 글짓기 같은 거 할 때 상을 받긴 했었지만, 서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학교였고, 너무 어릴 때라 그저 운이었다 생각했는데, 중학교에 가서 보니까 제가 국어도 잘하고 글쓰기도 꽤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받아쓰기를 틀렸던 제가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교내 100일장에서 상도 받고 지역이나 기관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 꿈은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설, 시, 만화 등 장르 불문하고 눈에 보이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점 문 열 때 가서 문 닫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책 더 읽으려고 서점 문 열기만을 기다리곤 했었네요. 그렇게 초등학생 때는 어머니한테 매일같이 편지를 쓰고, 고등학생 때는 책만 보던 저는 문예 창작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많은 글을 배울까, 내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죠. 그런데 대학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세상에는 정말 글 잘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다들 어떻게 그렇게 지식도 많고 글도 잘 쓰는지 놀라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학교에서도 인정받으며 학점도 잘 받고 쉽게 등단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와 같은 생각으로 학교에 왔더라고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책 읽는 속도가 빨라서 하루에도 몇 권씩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기대와 달리 그저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더 막막했습니다. 다들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으로 모인 거였는데, 졸업 후에 정말로 글 쓰는 사람이 된 건 아주 소수였습니다. 동기, 선배, 후배 상관없이 다들 꿈과는 많이 다른 방향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혼을 하는 사람,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 등 뜻밖의 일들을 하게 되었죠. 동기 중에서는 저를 포함 딱 2명만 계속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1명은 졸업과 동시에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며 데뷔를 한 반면에, 저는 데뷔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설가의 꿈만 가지고 있는 지망생에 불과했습니다. 야, 그래도 태성이 넌 포기하지 마라. 그래, 우리 다 이 모양 났는데 너라도 계속 글 써. 졸업 후에도 대학교 사람들을 자주 만났었는데,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못 이룬 꿈을 저는 이뤘으면 하는 응원도 있었을 거고, 제가 열정에 비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다. 나도 그냥 취직이나 할까봐. 왜, 요즘 글 안 써져? 슬슬 신춘문예 준비하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예전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신이 났었는데 이젠 안 떠오른다니까. 심지어 재작년 신춘문예는 10군데 넣었는데 이번엔 글 하나도 안 써져. 너 그거 나이 들어서 그래. 1살 먹을수록 머리에 뭐 들어오지도 않고 상상력도 사라지더라. 이 뇌가 오염된 거지. 각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고작 29살 동기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염이라. 그렇다면 그걸 깨끗하게 씻겨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술잔을 비우며 생각해보다가 동기 중 유일하게 데뷔했다는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글 쓸 때 어떻게 해? 나? 나는 그냥 떠오르는데. 동기들이 부러움과 재수없음을 담은 야유를 장난스럽게 보냈습니다.
야, 얘는 인생의 아이디어 그 자체잖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유명하다는 곳도 다 찾아다니고, 그 뭐냐? 노지 캠핑, 스쿠버 다이빙, 농촌 체험, 뭐 이런 거. 그 경험들이 다 얘의 밑바탕이다, 이 말이지. 한 친구가 마치 자기의 자랑인 양 떠들어 줬습니다. 많은 경험이라. 네, 확실히 저한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더라고요. 저에겐 서점이 제 경험이고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거기서 모든 걸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저는 오염된 제 뇌를 씻어줄 경험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도 가보고 일주일 정도 해외도 나갔다 와보고 심지어 번지 점프까지 해봤습니다. 하지만 도통 머리가 시원하게 뚫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제 깊은 추억 속에 있던 시골 할머니 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할머니 댁 지금은 아무도 안 살죠? 그렇지, 거긴 왜? 그럼 저 거기 가서 살아도 돼요? 뭐? 얘가 요즘 왜 안 하던 짓을 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다 무너져가는 폐가일 텐데. 고쳐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저 딱 1년만 거기서 글 좀 써보게요. 아유, 알았어 해라. 저는 그 다음날 곧장 시골로 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어릴 땐 집이 크게 느껴졌는데 다시 보니 엄청 작았고 거미줄도 많고 벌레도 많고 낡은 가구 몇 개만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람 불러서 손볼 곳 손 좀 보고 제가 셀프로 도배까지 싹 해서 정말 그 시골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글쓰기에 간절했기에 그런 괴짜 행동을 했었네요. 고향에 돌아와서 예전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다가 갑자기 잊고 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집배원 아저씨였죠.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향을 떠나는 순간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바로 그 집배원 아저씨를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 우체국에 가봤지만 역시나 아저씨는 안 계시더라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그럴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 되게 젊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시골을 떠나 도시로 나가셨겠죠. 아니면 나이가 들어 은퇴하신 거일 수도 있겠고요.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읍사무소가 보이더라고요. 마침 폐기할 가구들이 있어서 폐기물 스티커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적할 줄 알았는데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번호표 같은 것도 딱히 없어서 아무 직원한테나 가서 물어봤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는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제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처리하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여신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여신님이 뭐라고 하는데 넋놓고 그 미모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기 듣고 계세요? 네? 네? 네!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어떤 가구 버리실 거세요? 옷장이랑 소파요. 네, 옷장이랑 소파. 몇 인용 소파인지 아실까요? 규격을 확인해야 해서요. 모르는데. 내일 다시 올게요. 네. 그럼 내일 뵐게요. 내일 뵐게요. 내일 뵐게요. 이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신님은 목소리까지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일어나자마자 목욕하고 자연스럽지만 단정한 일명 꾸민 듯 안 꾸민 차림을 하고 다시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여신님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몇 인용 소파인지 알아보셨어요? 4인용이요. 네, 4인용이고. 그럼 옷장은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아이고, 그건 모르는데 큰일 났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네? 대충이라도 아시면 되는데. 대충이라뇨. 돈 내고 버리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치수 재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여신님을 다시 만날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이번엔 정말 폐기물 스티커를 받게 되었고 또 만날 구실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필요하지도 않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러가고 또 그 다음날은 등본도 떼어보고 또 다음날은 민원도 넣어보고 화장실 가려고 왔다는 핑계도 대보고 하다가 정 핑계거리 없다 했을 때
여신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성씨, 여기 왜 자꾸 와요?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여기 터가 좋다고 할까? 심심하다고 할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할까?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들며 머릿속은 정리가 안 되었는데 입이 먼저 열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솔직하게요. 소연씨 보려고요. 이제야 솔직하게 말하네요. 알고 계셨어요? 읍사무소 직원들 다 알고 있을걸요? 이런. 자꾸 이상한 핑계 대면서 오지 말고 우리 밖에서 만날래요? 네? 밖에서요? 소연 씨가 저를요? 왜요? 그냥 밥이나 먹어요, 우리. 진짜 위기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뻔한 위기요. 저의 여신님인 소연 씨는 생각보다 더 털털하고 솔직하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해서 이미 읍사무소 직원 몇 명과 동네 철원 여럿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에 비해서 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저는 고작 작가 지망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연 씨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소연 씨는 그런 저를 대단하다고 해주었습니다. 글을 쓰신다고요? 네, 아직은 지망생이지만요. 와, 너무 멋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거든요. 소설가나 드라마 작가, 만화가 다 너무 멋진 일을 하는 직업 같아요. 태성 씨도 분명 멋진 작가가 될 거예요. 저희는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연을 발전시켰습니다. 소연 씨와 같이 있는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춘문예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조급해졌지만요. 그렇게 8개월쯤 만날 때였습니다. 둘이 같이 미래를 그리는 대화를 자주 했을 때였죠. 태성 씨, 나 할 말 있어. 뭔데?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응. 이게 내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태성 씨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태성 씨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평소에 소연 씨답지 않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말도 더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그게 사실 나 빚이 좀 많아. 빚? 그렇구나. 얼마나? 뭐 하다가 생긴 빚인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제가 무턱대고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내 빚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 고등학생 때 집 나갔거든, 바람나서. 엄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남이 가지고 있는 가방 자기도 가져야 하고, 남이 사는 집 자기도 살아야 하고, 남이 먹는 거 자기도 먹어야 하고, 그러더니 남의 남자까지 뺐더라. 우리 아빠가 나처럼 공무원이셨거든.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아빠 월급에 감당 안 될 만큼 흥청망청 돈을 썼고, 나중에 아빠 이름으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고, 그때 엄마가 좋은 집 살고 싶다면서 아빠랑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까지 가서 징징댔거든. 그래서 결국 대출받아서 이사까지 갔었는데 엄마가 따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아빠는 몰랐던 거지. 한참 동안 몰랐어. 엄마가 딴 남자 손잡고 집 나갈 때까지도. 엄마가 나가고 한 달 뒤였나? 어떤 아저씨들이 오더니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막 욕하고, 대체 그 큰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아빠 퇴직금까지 끌어다 썼는데 한참 부족하더라고. 그게 나한테까지 올 줄은 아빠도 몰랐겠지. 은행도 아닌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서 이자에 원금 조금 겨우 갚는 정도야.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말해둬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태성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면 그렇게 할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밝은 소연 씨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소연 씨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니, 소연 씨가 빚이 얼마가 있던지 나 신경 안 써. 헤어지는 건 절대 안 돼. 미안해, 태성 씨. 빚이 얼마나 있는데? 2억 정도. 그렇구나. 아버님은 아직 일하고 계시고? 아니, 퇴직하시고 청소일 하셔. 그래?
소연 씨 아버님, 나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자리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소연 씨를 보니 무조건 내가 지켜줘야겠다. 절대 울지 않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버님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었죠. 소연 씨는 제 말에 알겠다고 했고, 저는 그 주말에 저의 장인어른이 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식당에 앉아서 소연 씨와 장인어른을 기다렸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가져온 정장이 불편해서인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한껏 경직된 자세로 딱딱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 씨, 소연 씨였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런데 소연 씨와 장인어른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했습니다. 소연 씨 옆에 있는 제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제 추억 속의 집배원 아저씨와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만히 저와 소연 씨를 번갈아 보셨죠. 당황하기는 소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 씨가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태성 씨, 왜 그래? 아저씨라니. 그때였습니다. 장인어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쩍 벌리시며 태성이?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막으려고 장인어른을 끌어안았습니다. 장인어른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희 셋은 자리에 앉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집배원 아저씨가 바로 소연 씨의 아버지인 것을 소연 씨에게 설명해 주었죠. 어머, 그럼 그때 태성 씨 태어날 때 어머님께 도움 주셨다는 분이 우리 아빠인 거야? 너무 신기하다. 소연 씨는 놀란 토끼 같은 표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당연히 이사 가셨을 줄 알았어요. 사실 여기 다시 와서 우체국에 갔었거든요. 혹시 계시나 하고. 그랬구나. 여기서 쭉 살았어. 이사도 근처로만 다녔고. 중간에 한번 근무지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은퇴했고. 그러셨구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나도 이따금 너의 가족이 궁금하더라. 할머님은 잘 계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멋있으시지? 네, 아버님 덕분에 할머니 아주 건강하세요. 엄마는 여전히 일로 많이 바쁘시죠 뭐. 식사 자리는 아주 화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오늘 아버님을 만나 뵌 목적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저 소연 씨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 소연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한테 사정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일로 소연 씨 우는 모습도 봤고요. 저 평생 소연 씨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맹세할게요. 아버님은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문제로 너까지 마음 쓸 필요 없다, 태성아. 그 문제로 아파할 사람은 나 하나면 충분해.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대체 어떤 놈일까 걱정이 되었는데 소연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것 보니까 안심이 되는구나.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두 사람 응원한다. 소연이 잘 부탁한다. 아버님은 20년 전 그때처럼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2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죠. 몇 달 동안 쓰던 글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썼던 글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글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기분을 몇 년 만에 느껴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제 멋대로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고 저는 신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뒤 저는 정말 작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협 웹소설 작가가 되었죠. 아버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오래전 아버님이 저와 놀아주셨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만화책, 비디오 속 캐릭터를 따라하며 저를 웃겨주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저에게 영감을 준 것입니다. 운 좋게 한 출판사에서 제 글을 재미있게 읽어주었고 저는 웹소설을 쓴 지 반년 만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소연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년 뒤 저희는 정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와 아버님이 손을 잡고 제게 걸어오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저희 가족의 은인과도 같았던 집배원 아저씨가 제 장인어른이 되다니 이건 은혜를 갚으라는 하늘의 뜻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열심히 글을 쓴 저는 무협 웹소설에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작가가 되었고 수익도 꽤 많이 났습니다. 돈을 얼마 벌지 못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았던 저는 지난달에 드디어 제가 계속 꿈꾸던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와 아버님의 빚 청산이었죠. 두 사람 다 제게 부담 주기 싫어서인지 빚에 대한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아내도 아내 월급에서 공동 생활비를 제외한 자신의 용돈에서 빚을 갚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아내가 불편해할 것 같고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제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꼭 참았습니다. 통장에 2억 만드는 걸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돈이 다 모이고 아내에게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린 나이에 빚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간다. 너무 대견해 우리 여보. 이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참지 말고 사. 이제 다 끝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그날 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돈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 돈으로 아버님하고 셋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했습니다. 아버님이 면목 없다며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길래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버님 도움 못 받았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 글이 써진 게 다 아버님 덕분인 것도 사실이었고요. 아버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더군요. 앞으로도 아버님과 아내가 웃는 모습 많이 봤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꿈을 이룬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2세 만들기죠. 그동안 아내와 하염없이 꿈만 꿨던 아기를 이제 계획해 보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설레이고 아기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황홀합니다. 저희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오기를 바라며 제 글을 봐주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